전세 사기 막으라고 만든 공기업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들이 제일 사랑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허그라고 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전세 들어갈 때 허그 보증보험 가입돼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한테 돌려준 돈만 수조 원대, 누적 사고액만 11조가 넘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이 구멍이 뚫린 이유가 사기꾼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허그가 어쩌다가 빌라왕 김대성이 1139채를 굴릴 수 있게 만든 회사가 됐는지 그 소름 돋는 구조를 파헤쳐 볼게요. 먼저 허그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볼게요. 1993년에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업무가 무려 7가지나 됩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굴리고 분양보증을 서주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서주고 하자 보수보증을 서주고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을 찾아오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부동산 유동화증권을 보증하고 정부가 맡기는 위탁 업무까지 처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7가지 중에 딱 하나에서 22조짜리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보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보험, 바로 그 업무입니다. 나머지 6개는 조용한데 이 하나가 공기업 전체 재무제표를 통째로 흔들어 놨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보증수수료 100만 원쯤 내고 허그한테 보증서 한 장을 받아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뭐냐면요.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면 저희 허그가 대신 돌려드릴게요 라는 국가 공기업의 각서예요. 세입자 입장에선 이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전세금 수억 원이 걸린 계약에 공기업이 보증을 서주니까요. 마음 놓고 이삿박스를 풀 수 있는 종이 한 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이 전세 보증을 서주는 회사가 셋 있어요. 국토부 산하 허그, 금융위 산하 HF, 그리고 민간인 SGI 서울보증. 마치 조선시대 양반 세 집안이 마을을 나눠 다스린 것처럼요. 세 집안이 전세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허그가 특히 빌라와 다세대 쪽을 많이 맡았거든요. 아파트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SGI나 HF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빌라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 민간은 꺼리고 허그가 주로 받아줬던 구조죠.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불똥이 튀는 집이 바로 허그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제도죠. 세입자도 안심, 집주인도 계약이 쉬워지고 공기업이 뒤에서 받쳐주니 다들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지갑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뚫린 걸까요? 답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2017년에 국토부가 조용히 내린 결정 하나에 있어요. 시계를 2017년으로 돌려볼게요. 이해에 국토부가 조용히 큰 결정을 하나 합니다. 허그의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걸 바꾼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보증해줄지 정한 상한선이에요. 이걸 그동안 아파트는 90%, 오피스텔은 80%, 다세대나 단독은 70에서 80%만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 해부터 싹 100%로 올려버렸습니다. 허그의 보증 기준은 사실 2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담보인정 비율, 집값 대비 몇 %까지 보증할 거냐. 또 하나는 공시가 기준, 공시가격의 몇 %까지 인정할 거냐. 이 2개의 나사가 전세 보증의 잠금 강도를 정하는데 2017년에 담보인정 비율을 100으로 풀어주면서 공시가 기준도 같이 느슨해졌어요. 나사 2개가 동시에 풀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가상 시나리오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 외곽에 박 사장님이 한 명 있다고 해봅시다. 빌라 한 채, 집값이 3억이에요. 박 사장님이 이 집을 살 때 자기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를 3억에 놓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3억을 박 사장님한테 건네주면 박 사장님은 그 돈으로 집을 사요. 이걸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들 말로는 들어봤던 바로 그 공식이죠. 여기서 허그가 등장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 3억이 걱정되니까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죠. 박 사장님이 수수료 몇백만 원 내고 보증서를 끊어오면 계약 끝. 세입자는 안심하고 박 사장님은 집 한 채 공짜로 생기고요. 자, 여기서 2017년 그 결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시죠? 원래 담보인정 비율이 80%였을 땐 어땠냐면요. 전세금이 집값의 80%까지만 보증되니까 나머지 20%는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어요. 집값 3억짜리 집이면 6천만 원은 집주인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게 100%가 되는 순간 전세금 하나로 집값 전액이 커버돼 버립니다. 집주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위험을 안 지는 구조가 돼버려요. 집값이 떨어져도 세입자가 도망가도 자기 주머니에선 나갈 돈이 없어요. 심지어 집값이 올라도 자기 이익이고
떨어져도 허그가 막아주는 구조인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앞면이 나오면 자기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허그가 지는 판입니다. 처음엔 이 변화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한테 먼저 돌려준 돈, 이걸 대위변제액이라고 하거든요. 2017년에 겨우 34억이었던 이 돈이 바로 다음 해인 2018년엔 583억으로 튑니다. 17배가 뛴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액,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허그한테 떠넘긴 돈이 한 해가 다르게 불어나요. 2021년 5천억, 2022년 1조, 2023년 4조 3천억, 2024년 4조 5천억. 4년 만에 9배 가까이 뛴 겁니다. 비가 오다가 폭우가 오다가 결국엔 댐이 터지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영상 제목에 나온 그 숫자 22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허그가 서준빌라 전세보증 잔액, 그중 사고로 떠하는 누적 사고액, 대위변제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아직 회수 못한 구상채권까지 다 합치면 허그가 이 한 종목에서 떠하는 총 노출 규모가 22조 원대입니다. 다시 말해 7가지 법정 업무 중 임대보증금 보증 하나에서만 22조짜리 리스크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허그 재무제표엔 불이 나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허그가 본 누적 적자가 6조 7천억이에요. 한국인 한 명당 약 13만 원씩 떠하는 셈이죠. 4인 가족이면 50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 대위변제는 2024년 한 해에만 거의 4조, 하루 평균 109억 원씩 세입자한테 먼저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매시간 4억 5천만 원씩 공기업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허그는 왜 2017년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서민 전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선한 의도였다고 해요. 전세 구하기 힘든 세입자를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던 거죠. 거기에 빌라, 다세대 시장이 워낙 아파트에 비해 불리하다 보니 보증 기준을 올려서 계약이 더 많이 돌게 하자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요, 제도 설계를 할 때 선한 세입자와 선한 집주인만 이 제도를 쓴다고 가정했다는 거예요. 악용하려는 사람이 보증서 한 장을 들고 뭘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 착한 결정이 어떤 괴물을 키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괴물의 정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빌라왕 김대성 사건입니다. 30대 남성 김대성이 혼자서 빌라를 몇 채나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1139채. 서울 한 동네 빌라 절반 수준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채가 넘는 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본 박 사장님 시나리오를 그냥 1139번 반복한 거예요. 자, 무자본으로 빌라 1000채 사는 법. 레시피가 이겁니다. 전세금이 곧 매입가예요. 집값 3억짜리 빌라를 전세 3억에 놓으면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그 보증서 한 장을 얹으면 세입자를 유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보증서가 있으니까 세입자는 전세금이 떼일 걱정을 안 하거든요. 이걸 100번, 1000번 반복하면 빌라가 1139채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소 입장에서도 허그, 보증 가능합니다 라는 한 줄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마법 같은 문구였죠. 이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 좀 소름이 돋아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눈이 가려지는 구조거든요. 먼저 사기꾼. 집값이 떨어져도 자기 돈 한 푼 안 썼으니까 잃을 게 없어요. 그냥 집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다음은 세입자. 허그가 뒤에 있으니까 의심을 안 해요. 공기업이 보증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마지막은 허그. 사기꾼이 도망가면 세입자한테 세금으로 먼저 돌려주고 집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회수가 안 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허그가 빌려준 돈의 약 70%는 돌려받았어요. 100만 원 빌려줬으면 70만 원은 회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2023년이 되니까 이 숫자가 14%로 뚝 떨어집니다. 100만 원 빌려줬는데 14만 원만 돌려받는 꼴이죠. 나머지 86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 세금으로 메워집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요. 왜 회수가 안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담보 인정 비율 100% 시절에 보증을 서준 집들은 집값 전체가 이미 전세금에 잡혀 있었거든요. 집을 경매에 넘겨도 남는 게 없어요. 빌라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집값이 전세금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런 집이 수만 채씩 줄줄이 깡통이 됐던 겁니다. 경매에 내놔도 낙찰이 안 되거나 낙찰이 돼도 전세금을 못 맞추는 구조였던 거예요.
허그는 집을 손에 쥐어도 그 집에서 돈이 안 나오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김대성 본인은 2022년 10월에 돌연 사망해버려요. 피해자 1669명, 피해 금액 3280억 원을 남긴 채로요. 상속 절차가 꼬이면서 세입자들은 돈 받을 길이 한참 막혔습니다. 유족은 상속 포기를 했고 빌라 1139채의 주인이 법적으로 붕 떠버린 거예요.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야 피해자 480여 명이 겨우 보증금 반환 받을 길이 열렸어요. 공범으로 엮인 전직 법무사 사무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고 또 다른 공범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기꾼이 나쁜 놈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굴리는 동안 허그는 그 보증서를 1000번 넘게 발급해줬다는 뜻이거든요. 한 명이 수백 채 명의로 보증을 끊어가도 막아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기꾼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4년 10월, 허그가 자기 돈을 좀 급하게 구해야 했어요. 적자가 하도 쌓이니까 자본을 늘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걸 5천억 원어치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회사가 자본을 늘리려고 찍는 특수채권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가 10월 29일에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였냐? 허그가 돈을 풀면 전세 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쪽은 구멍이 나서 메우자는데 다른 쪽은 메우면 더 터진다는 딜레마. 진짜 아이러니하죠? 한 달 뒤 어찌어찌 협의가 돼서 결국 7천억 원으로 증액돼 발행은 됐습니다만 이 장면이 딱 허그의 현주소예요. 돈을 풀자니 시장이 과열되고 안 풀자니 공기업이 말라 죽는. 그럼 해외는 어떨까? 미국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FHA, 연방주택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FHA는 하는 일이 우리 허그랑 좀 달라요. FHA는 저소득층이 집을 살 때 모기지 대출을 보증해 줍니다. 다운페이 3.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비교해보면 결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집 사라고 국가가 등을 밀어주는 구조고 한국은 남의 집 빌려 사는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에도 일본에도 전세는 없어요. 월세만 있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참고할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쓰다가 구멍이 난 겁니다. 세상에 없는 제도를 세상에 없는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처음 본 종류의 사고가 처음 본 규모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부랴부랴 제도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담보인정 비율을 다시 90%로 내리고 공시가 기준도 150%에서 126%로 조였어요. 2024년 11월엔 공시가 112%까지 더 조이는 방안도 나왔고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이 전년 대비 71% 줄었어요. 회수율도 71%대로 회복됐고 2025년엔 4년 만에 흑자 전환까지 했죠. 흑자 규모만 1조 6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 흑자엔 그늘이 있습니다. 빌라 전세 시장이 통째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비아파트 집주인들이 이러다 다 망한다며 반발하고 빌라 세입자는 전세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보증 기준이 빡빡해진 만큼 기존에 보증을 받던 빌라의 상당수가 보증 대상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를 구할 때 허그 보증이라는 카드가 사라진 거고 세입자 입장에선 안심하고 들어갈 빌라가 줄어든 겁니다. 한쪽 구멍을 막으니까 다른 쪽이 무너지는 거죠. 공기업 하나가 이렇게 사방에서 샌드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전세 계약이랑 뭔 상관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허그 22조 구멍의 진짜 범인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사기꾼한테 22조짜리 보증서를 발급해준 제도 자체였습니다. 사기는 사기꾼이 쳤는데 판을 깔아준 건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전세 계약 앞에 앉게 되면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전세가율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는지. 둘째, 허그 보증이 공시가 126% 기준으로 새로 나오는 계약인지. 셋째,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여러 채를 굴리는 다주택자인지. 이 세 가지만 살펴도 빌라왕이 즐겨 쓰던 공식에 내 전세금을 얹히는 일은 피할 수 있어요. 보증서 한 장이 내 전세금을 지켜준다는 믿음은 2017년 이후에 살짝 금이 갔거든요. 그 금을 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공기업 하나가 만든 보증서 한 장이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안전벨트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공짜 자동차 열쇠가 됐는지, 그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는 조금 보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